네, 자유시장 진행하겠습니다. 김정석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성구 박사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저 이성구 박사의 속물경제 TV, 속물경제 TV, 지금 댓글창에 같이 올려주세요. 이 저 상품 주문은 아닙니다만 속물경제 TV 주소 같이 올려주시고, 그 대통령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 오늘 아침에 있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대통령스러워지셨다. 네. 첫인상이 아, 예. 그렇잖아요. 네. 그동안 그 연습 없이 도어 스태핑이라는 거 했다가 뭐 좀 실수도 하고 그랬는데 오늘은 상당히 그 학습 효과가 좀 반영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고요. 네. 원래 이게 지나가다가 기자 질문한 게 아니라 이제 대통령 기자회견으로 자기가 호스트 주최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항상 어느 나라나 또 전임 대통령들도 자기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분명히 전달하고 네. 까칠한 건 대충 이렇게 음. 정답으로 지나가는 게 보통의 전략이거든요. 네, 네. 그런 점에서 오늘은 상당히 성공했다. 아하, 예. 뭘 좀 기대했던 기자들은 아마 좀 고구마 씹는 맛이었을 거예요. 답답했을 텐데 그게 원래 성공 전략이다. 대통령 기자회견. 괜히 거기서 실언해가지고 또 하루 종일 이상한 뉴스 나오는 게 이제 최악의 상황 아니겠어요? 네. 그런 점에서 오늘 성공했다. 저도 95점. 아, 그러세요? 네. 이성구 박사님. 저는 뭐 점수는 매기지 않겠고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 신중한 모습을 보이면서 네. 또 할 말은 거의 다 했고 네. 또 원칙에 대해서도 계속 견지하는 모습을 보인 거는 뭐 말씀하신 대로 높은 점수를 줄 수 있겠고 역시 네. 기자들이라든가 뭔가 시원한 얘기가 나올 걸 바랬던 국민 입장에서는 약간 실망도 있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뉴스거리가 별로 없어서 네. 그거야 그 기자들 그 아는 만큼 보인다는 거 아닙니까? 네. 제가 이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 전문을 쭉 보니까요. 뉴스거리가 무지 많던데요? 뭐 그래요? 뭐, 예. 얼마나 100일 동안 열심히 일했나 그 얘기예요. 아니, 이를테면 사실 그동안 이렇게까지 대통령이 그 선거 때 말고는 대통령 된 다음에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표현한 적이 없어요. 소주성 같은 잘못된 경제 정책을 폐기했다. 이게 굉장히 강한 표현이거든요. 그러면 예컨대 좀 아는 기자라면 윤석열 대통령 소주성 공식 폐기 선언. 뭐 이것도 얼마든지 그 경제 파트에서는 주요 뉴스가 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소주성 공식 폐기했으니까 소주성 가지고서 먹고 살았던 자들 다 사표 내려놔야지. 근데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거거든요. 대통령의 한마디 한마디가 다 그런 상징성을 갖는 통치 행위들인데 저는 그 바로 다음에 나오는 게 민간 중심, 시장 중심, 서민 중심으로 정상화했다. 이건 정상화했다고 지금 돼 있어요. 했습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민간 중심, 시장 중심, 서민 중심이 어떤 뜻이냐. 더구나 여기에 글로벌 스탠다드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대통령의 연설이니까 아주 압축적으로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하나가 굉장한 이 해설이 필요한 대목들이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느꼈어요. 근데 저는 그 부분을 네. 원칙을 견지했다. 왜 그러냐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것까지는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원칙을 견지했다.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 그런 정도로 봤습니다. 예. 그 경제정책 파트가 굉장히 많았죠. 그렇죠. 한 5분의 4 정도 되나? 3분의 2전은 되는 외교보다 먼저 언급하셨어요. 예. 네. 이거는 그만큼 지금 경제와 민생에 주력한다는 뜻도 맞아요. 되고 이것이 어렵다는 뜻도 되고 그러겠죠. 그렇죠. 사실은 지금 그 대통령 왜 최근에 나온 뭐 어디 조사를 보니까 뭐 한 게 뭐 있냐 기억이 나는 게 없다는 답변도 많이 나오고 네. 뭐 이런 걸 보면은 지금 뭔가 전달이 좀 잘 안 되고 있다는 느낌은 저는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지금 민간 중심, 시장 중심, 서민 중심 이거 정답이에요. 예. 그 더군다나 문재인 정부는 그 반대로 해가지고 경제를 폭망시킨 게 사실이거든. 그렇죠. 그게 정답인데 지금 사실은 초단기적으로 지금 서민들의 생활은 지금 물가 그리고 취업 그리고 경제 활성화 네. 이런 쪽에 관심인데 자꾸 형이상학적으로 자유 무슨 민간 중심 시장 경제 정답인데
이게 왜 물가 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되는지 그 연결고리가 네. 조금 좀 아쉬워요. 사실은 그 그냥 음. 경제정책 지금 질문을 윤정부 100일 경제정책에 대한 총평. 네. 제가 볼 땐 정답이고 명의고 제가 해도 이거보다 잘할 수는 없는데 네. 왜 국민들은 왜 지금 한 게 뭐냐라고 한다면 문제는 그 연결고리가 끊어졌다. 저는 그렇게 그렇군요. 보는 거죠. 예. 네. 그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게 이제 규제 개혁과 관련된 것인데요. 이거는 구체적으로 1,400건의 규제 개선 과제, 140건의 개선 조치 완료, 703건 조치 중,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수치를 얘기하는 거 그만큼 여기에 지금 휠이 꽂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현재 전 정부가 저 재정을 완전히 곳간을 비워버렸고 네, 지금 금리는 막 올라가는 상황 하에서 이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남은 사실상의 정책 옵션이 규제 혁신이에요. 네, 네. 그래서 유통 비용 낮추고 기업 네. 부담 낮추고 생산 비용 낮춰서 원가 낮추면 물가 떨어질 거고 경제 활성화될 거 아니에요? 네, 이거는 이제 대통령이 여기 분명히 꽂혀 계신 건 맞는데 네. 지금 이것도 사실은 그렇게 쉬운 과제는 아니죠. 어떻게 예, 쉬운 과제는 이미 다 했어요. 아니 반대가 없다면 그거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남아 있는 건 다 예. 누군가가 반대하고 저항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 대목에서 이제 대통령이 한번 그 통치의 그 묘를 한번 보일 좋은 그 찬스다 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이 박사님 어떻게 보세요? 전체적인 거요? 아니, 100일 규제 개혁. 규제 개혁에서 좀 제가 하나 지적하고 싶은 거는 저는 이제 실무했던 사람이잖아요. 규제 네, 네. 이거를 건수 위주로 파악해가는 방식으로는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네. 네. 왜 그러냐면 공무원 좀 나쁘게 얘기하자면 공무원들이 야가가지고 네. 건수는 줄여요. 그러면서 정말 자기한테 말하자면 권한을 주는 이런 규제들은 감춰두고 어디에 있고 그래서 요거를 이 건수 위주로 파악하는 규제에 상당한 한계가 있고 하는 그럴 수 있겠네요. 부분들은 좀 예. 그 대통령께서도 물론 그 알면서 이렇게 이제 표현하다 보니까 건수 통계로 했겠지만 이렇게 해야지 이게 강조가 되고. 네, 했겠지만 실은 이렇게 접근하는 거는 상당히 음. 한계가 있다 하는 음. 거는 좀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그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그 기자회견 모두 발언 중에 경제 파트를 전체적으로 쭉 짚어보고 있는데 네. 그 중에 이 대목은 굉장히 중요하다. 또는 이 대목은 이제 우리 시청자들께서도 한번 꼭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대목들이 있다면 한 군데씩만 짚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우리 이성우 네. 박사님 먼저 하실래요? 노동 규제에 대해서 저는 대통령께서 이제 저번에 공기업의 노동 이사제 도입하고 그러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도 했었는데 이번에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네. 나름 원칙을 견지했다고 보여져요. 그 대통령 후보 때 했던 그 토론 때 했던 그 얘기 그런 말씀하시는 거라든가 예. 그리고 최근에 와서도 노동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한 자세를 보였거든요. 물론 예.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네. 그런데 이제 그 독일의 3인당의 경험이라든가 이런 걸 얘기하면서 속내를 보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름 일정한 원칙은 견지할 거를 국민들한테 확실하게 보여줬다. 네. 그런 면 평가하고 싶은 거죠. 예. 그렇죠. 지금 오늘도 역시 노동개혁, 교육개혁, 연금개혁 이게 사실은 이 중에 셋 중에 하나만 제대로 해도 윤석열 정부는 그 성공한 정부로 경제적으로는 네. 기억될 거예요. 그렇지만 그만큼 힘든 거고 이제 그동안 100일 동안의 어떤 학습 효과와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이제 좀 전선을 너무 분산하지 말고 네. 노동이면 노동, 연금개혁이면 연금개혁을 다음 총선 전까지 한번 끝장을 본다는 자세로 한번 좀 전열을 재정비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아까 김정숙 교수가 다 맞는 말씀인데, 근데 이게 국민들한테는 아직 체감이 안 되고 있다. 이런 말씀하셨죠. 그렇죠. 이게 경제팀이 해야 될 일 아닌가요? 그렇죠. 사실은 추경호 팀이 네. 그러니까 오래간만에 모처럼 예. 정도 처방을 가진
그러니까 주류 정통 관료와 경제 정책을 들고 나온 거예요. 네. 뭐 예를 들자면은 이 재정준칙이라든가 세제 개편, 규제 네. 개혁, 뭐 그 무슨 공기업 개혁 이런 것들은 네. 다 정도 처방인데 이게 왜 서민들한테는 물가 안정과 일자리 창출과 경기 활성화로 이어지는지 설득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그러니까 무슨 그 공기업 개혁을 한다, 공공부문 비대했다. 그거 왜 하느냐? 비대해서 줄이는 게 아니고 네. 그래야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올라가고 생산성이 올라가서 일자리가 창출되고 서민 생활이 좋아진다는 쪽으로 계속 가야 되는데 네. 계속 보면은 그냥 노동개혁도 법 원칙만 지키겠다.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렇죠. 노동개혁을 해서 고용이 늘고 기업 투자가 늘면 일자리 는다. 그러면 서민들의 아이들도 그게 경제사령관인 경제부총리가 그걸 정말 일선에서 지휘하면서 국민들하고 그런 차원의 소통을 그렇죠. 해나가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거보다 조금 작은 차원의 네.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저는 이제 이명박 대통령의 그 과거에 뭐죠 환승제 같은 거가 작지만 국민들한테 엄청난 이 파급 뭐라고 체감하는 이 이익을 줬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저기 저 지하철 버스 환승. 환승이요. 네네. 네, 저도 처음에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했지만 그것 때문에 대중교통 수단을 훨씬 많이 그럼요. 이용하게 그런 거야말로 되더라고요. 생활 정치의 예, 아주 그리고 대표적인 신용카드를 가지고 예. 뭐 그걸 가지고 노력한 사람들은 이명박 대통령 본인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했겠지만 그걸 자기의 브랜드로 만들 수 있었던 것도 네, 능력인 거죠. 그런 것처럼 저는 지금 윤석열 이 대통령 정부가 법 자체를 고치는 데는 정말 시간이 얼마 걸릴지도 몰라요. 네. 그래서 이 소비자, 국민들한테 체감할 수 있는 작은 테마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우선 브랜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예. 그게 뭐 우선 당장 추경호 브랜드가 돼도 상관없어요. 또는 원희룡 브랜드가 돼도 상관없어요. 결국은 윤석열 정부의 강요의 브랜드가 되면 그게 결국은 윤석열 정부의 브랜드가 되고 대통령 브랜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점에서는 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번에 좀 답답했는지 저 스타들 좀 나와라. 스타들 나와서 내가 언론에 좀 덜 비춰도 상관없다고까지 사실은 좀 체건을 한 셈인데 그렇죠. 추경호 부총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참 경제부총리가 힘든 자리인 게 왜냐하면 전에 과거에 몇몇 그 소위 큰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 윤중현 씨라든가 뭐 예. 이현재 씨라든가 남도구 씨라든가 지금 그 의자를 물려받은 거거든 추경호.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누구 예. 표현대로 하면 그 큰 의자에 자기 몸이 맞춰야 되는데 스트레스가 많죠. 그 정도는 자기도 하고 싶겠죠. 추경호 부총리가 몸은 조금 작죠. 그리고 또 그런 말하면 잘못하면 뭐 그 앞에 그 양반들도 그렇게 큰 분들은 아닌데 어쨌든 본인이 물려받은 의자는 크지. 그러니까 뭐 굳이 말하면 감투가 무거운 예. 건데 이걸 해내야 되는 중압감은 있을 텐데 예. 지금까지는 잘하고 있어요. 경제팀이 뭐 네. 이런저런 혼선 없이. 네. 전 정부 한번 보세요. 보면은 홍남기가 중심을 못 잡으니까 김현미가 말이지 세제까지 건드리고 말이지. 네. 이런 생쇼는 안 하잖아요. 음흠. 그런 면에서 점수 줘야 돼. 이게 안 그런 것 같지만 이런 게 점수를 줘야 될 대목이라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네. 그 주택 정책 발표가 어제 있었던가요? 네. 오늘이 아니고 어제 네. 있었죠. 어제죠. 네, 어제 있었는데 그 5년간 수도권 중심으로 270만 호를 공급하겠다 이런 부동산 공급 정책 발표가 핵심이었어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 이성우 박사님? 이제 제가 그 유튜브로 쭉 봤어요. 네. 그런데 이제 다행인 거는 270만 호라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이렇게 수량 목표를 제시는 했지만 일종의 예신 거더라고요. 네, 저는 네. 제일 걱정한 거가 270만 호를 억지로 채우겠다고 할까봐 좀 걱정했었어요. 네, 네. 근데 보니까 270만 호를 하기 위한 5가지의 이 원칙들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주로 도심에 수요자가 원하는 곳에 공급을 많이 해나가겠다. 네. 그리고 이 주거 환경 개선이라는 조금 약간 이 뭡니까 카테고리들이 요번에 그 이제
수재 뭐 이런 것 때문에 음. 급히 하다가 섞인 것 같은데 네. 주거 환경 개선으로 해서 이제 교통, 직장 이런 거가 어우러진 이제 신도시를 뭐 개발하겠다 이런 거가 나오고 그다음에 뭐 청년 주택을 통한 주거 사다리를 만들고 그리고 뭐 이 주택의 품질 개선하고 등등 그리고 이제 규제 개혁도 하나 들어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 인허가 기간 왜 그러냐면 주택을 조금 단지를 크게 할 때는요. 거기에 뭐 초등학교도 세워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러면서 환경 영향 평가, 교통 영향 평가 해가지고 2, 3년이 걸리는 네. 경우가 좀 허다하거든요. 네. 그런 거를 대폭 단축시키겠다. 물론 이미 10여 년 동안 해오고도 성공하지 못한 부분이긴 한데 그런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 가지고 270만 호 정도가 공급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민간 중심으로 공급하겠다 네. 한 거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저 후보 때부터 네. 계속 윤석열 대통령은 일관되게 네. 이 부동산 시장은 민간이 중심이 돼서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평수의 아파트를 공급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건 정확히 말하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반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네. 25번의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잖아요. 5년 동안에. 그랬죠. 이 25개 대못을 빼겠다는 거죠. 음. 그러니까 뭐 어제 그 원희룡 장관도 얘기했지만 이제 그 계획 경제에서 자유시장 우리 이 모임도 이게 자유시장 아니에요? 자유시장 체제로 가겠다. 예. 이제 부동산 시장도 관제 계획 경제에서 민간 주도의 시장 경제로 가겠다. 그동안은 수요 억제. 그러니까 수요는 다 투기꾼들이 하는 거다라는 이상한 현실 인식에서 나온 수요 억제 정책에서 이제 공급 확대로 가겠다. 네. 그다음에 이 좀 사회주의적 발상으로 국가가 하는 것이 옳다 그래서 공공부문 주도로 원치 않는 구석에다가 원치 않는 아파트 잔뜩 지어놓고 뭐 10만 호 지었네 하는데 지금도 가보면 공공임대주택 상당히 비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소비에트 스타일의 계획경제 실패거든. 음. 이제 민간으로 가겠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정확한 어프로치예요. 그런데 방금 이 박사도 얘기했지만 270만 원은 문재인이 약속했던 250만 원보다 많은 건데 이거 지금 부동산이 지금 수요 공급이 겨우 맞아가지고 이제 가격이 안정이 됐는데 이거 다 공급하면은 어떻게 될지 사실 좀 불안해요. 그래서 어제도 원장관도 힘주어서 이거는 공급은 5년 동안의 이런 계획이고 실제로 얼마나 공급될지 여부는 알겠습니다. 앞으로 보면서 하겠다. 그래서 어제 뭐예요? 그 1기 신도시 네. 2024년부터 뭐 계획 짠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그 동네 난리 났다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대통령 후보 때는 와가지고 바로 시작한다고 그러고서 2년 뒤에 한다고 그러냐고 말이지. 좀 아마 그 분당 일산 쪽 사람들은 그렇죠. 좀 섭섭한 모양인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네. 제가 오늘 잠깐 일산을 갈 일이 있었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아파트 단지도 뭐 저는 뭐 주택 전문가가 아니라서 오래된 거는 제가 알아요. 저게 일기 신도시니까 노태우 정부 때 만든 30년 거잖아요. 넘은 거죠. 30년 넘은 건 제가 알아요. 근데 보면은 쓸만해요. 노후 아파트 느낌이 안 들거든요. 그런데 아파트 단지마다 재개발 주택조합 결성 뭐 막 이런 플래카드가 안 붙어 있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일산 아마 분당도 그럴 텐데 도시 전체가 저 재개발 그 어떤 흐름에 들어가 버린 것 같아요. 지금 기대치가 굉장히 높죠. 그렇죠. 그러면. 그런데 이제 원희룡 장관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거 다 해주면 큰일 납니다. 이제 이렇게 된 거지. 네. 어쨌든 장관이 그럴 때는 국가를 생각하고 전체를 생각하면서 그렇죠. 정책을 펴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한 가지 예. 아쉬운 것도 좀 얘기할까요? 예. 저는 뭐냐면은 이제 이게 근데 이제 아마 선거 공약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었을 거라고는 생각하는데 역시나 이제 70%로 공급되는 원가 주택을 공급하겠다 그랬어요. 그게 나쁘다기보다는 그래서 이제 그걸 청년 중심으로 하겠다 그랬는데 네. 저는 그럼 결국 청년들은 그 주택을 받기 위해서 줄 서게 될 거거든요. 저는 시가로 공급하고 줄 서게 하지 말고 청년들한테 30%에 해당하는 만큼을 지원금을 줘라. 그게 더 시장 원리에도 훨씬 맞는다.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수정 보완되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근데 사실 이게 이슈가 이슈를 덮는다 그러잖아요. 사실은 정확하게는 이슈는 이슈로 덮는다인데 네.
원희룡 장관 입장에서는 이렇게 공을 들여서 그 270만 호 공급이라는 윤석열 정부에서의 주택 정책을 발표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며칠 전에 자기가 이슈를 하나 만드는 게 있어. 반지하 그렇죠. 예. 수해가 나서 이슈가 그렇잖아요. 됐죠. 그 예. 오세훈이랑 맞짱 뜬 예. 꼴이 됐거든요. 이게 훨씬 더 저 뜨거운 거야. 그렇죠. 그럼요. 예. 그렇죠. 서민들 입장에서는 그게 바로 눈앞의 이슈죠. 예. 네. 이 아파트 짓는 건 지금 5년, 10년 뒤에. 그리고 이거는 어쨌든 오세훈이라는 이 상대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오세훈 대 원희룡이 이게 누가 맞냐, 누가 이기냐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 정책 그냥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거보다는 이게 훨씬 더 이슈 그 가연성이 높죠. 근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 반지하 지하 문제 말이죠. 그게 정확히 보니까 네. 오세훈 시장은 20년 내에 다 없앤다고 그랬어요. 20년이라는 거는 지금 있는 반지하가 다 감가상각 다 해가지고 네. 지금 아파트도 30년 되면 헌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반지하 자체를 구조적으로 없앤다고 그런 건데 그러니까 신규로는 허가 안 해주겠다. 안 해주겠다는 얘기인데 네. 제가 아마 이 자리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네. 그렇게 해서 그게 규제 발상이라고요. 없애면 그러면 옥탑방, 쪽방, 고시원 그렇지. 지하만 아니면 돼. 예, 그쪽으로 또 갈 거 아니에요. 네. 또 지하실, 지하 주차장 만들어 놓으면은 거기에 노숙자 비슷하게 가서 텐트 치고 사는 사람 나올 거라고요. 또 악덕 집주인 이 건물주가 그래 그럼 지하 주차장 지하 1층은 그럼 거기다가 좀 사람 살게 좀 해줘라 말이야. 그럼 충분히 나오고 다 탈법 불법 행위가 만연하면 이게 근본적으로 없애줄 수는 없고 그래서 원희룡 장관 얘기는 그거 없앤다고 거기 사는 사람들은 어디 가냐. 그건 내가 볼 때 그냥 현실적인 얘기 같아요. 그래서 네. 이게 비가 오면 반지하가 다 물에 잠기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이번에도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한 건 예. 탈출을 못했잖아요. 이게 저 철창 때문에 방범창 그래요.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런 거라도 미리 소소하지만 안전장치를 해놓고 정 안 되면은 SOS를 치는 비상 연락망이라도 위층집에게 할 수 있는 장치라도 해놨으면 이런 일 안 생기지 않았겠나. 그냥 반지하를 다 없앤다. 전 너무 규제적 네. 발상인 것 예. 같다. 예. 저도 뭐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먼저 할 일은 반지하 중에서 침수 위험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 조사해가지고 그 자료를 공표하는 겁니다. 뭐 조사도 했다고 그래요 이미. 네. 네. 그래서 이제 그걸 하고 그런 침수 위험이 있는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원을 통해 가지고 좀 안전한 데로 갈 수 있는 방법 내지는 말씀하신 대로 이 안전 장치들을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강구해 줘야 될 거고 네. 반지하가 만들어진 원인이 실은 쾌적한 주거를 만들겠다는 용적률 규제 때문에 그걸 피해 가지고 반지하 만들고 이랬던 거잖아요. 그래서 네. 네. 반지하를 없애겠다고 하기 전에 규제 자체를 재검토하는 게 순서가 먼저다. 네. 그러니까 건물주들이 반지하라는 주거 용도 자체를 아예 지을 유인을 없애면 된다. 네. 예. 그리고 반지하도 굉장히 여러 가지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언덕에 있는 반지하의 경우는 1층하고 거의 비슷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이렇게 경사진데다가 네. 지하 1층이 사실은 1층처럼 돼 있는 데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이렇게 일률적으로 반지하 없애겠다 하는 발상은 저는 그다지 알겠습니다. 찬성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두 분은 오세훈 원희룡 오세훈 논쟁에서는 원희룡 장관의 손을 들어주시는 거네요? 단기적으로는 그렇고요. 겉에 예. 일단 표현된 걸로만은 그렇죠. 근데 뭐 보니까 20년 뒤에 없애겠다고 하니까 예, 순차적 그리고 그 이사 나가는 반지하에서 딴 데로 이사 나갈 때 뭐 보조금 주겠다.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 반지하에 살지 않도록 앞으로 정책을 설계할 것 같아요. 서울시에서는. 네. 근데 저는 이제 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건 그런 정책이 미국에서도 네. 용적률이 규제 안 되는 데서도 예를 들어서 그 뭐죠? 그 자기의 음악실 뭐 작업실 이런 그런 거를 거 지하에다가 넣기도 해요. 그렇죠. 일부러. 그렇죠. 예. 근데 정부가 그걸 지하에서는 사람 살면 안 돼 하고 강요하는 그렇죠. 거는 맞아요. 저는 적절하지는 좀 않다. 네.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막을 길이 없어요. 네. 그 불법 탈법으로 들어가서 사는 거를 그 구청 공무원들이 가끔 나가서 이거 빨리 치우세요 해분들 아 이제 옥탑방도 그거 대부분 불법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냥 지금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없앤다고 없어질 일은 아니고 거기 사는 분들의 생활 안전, 알겠습니다. 삶의 질 쪽에 더 초점을 맞추는 게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그 조금 다른 주제로 시간이 많이 흘러갔네요. 근데 이거 시청자 질문이 있어서 이 주택과 관련된 질문이라 이 질문까지만 소화하고 다른 주제로 가겠습니다. 경주의 박한진님의 질문이신데요. 정부는 DSR, LTV 등을 이용해서 왜 대출을 막고 있고 이게 대환 대출이죠. 대환 대출을 네. 막고 있다. 근데 이를 통해서 은행들만 이득을 보고 소상공인 서민들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이런 질문이세요? 그것도 이거 조금 이 질문의 취지를 네.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왜 예. 그러냐면 DSR이나 LTV 그러니까 담보 대비 대출 비율 내지는 소득 대비 그 상환될 의무의 비율 이 자체는 예. 대환자를 막는 규제는 아니에요. 음. 대출의 한도를 규제하는 거지. 그렇죠. 예, 예. 예. 근데 제가 보기에 이것 때문에 대환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는 이 규제가 좀 낮을 때 완화돼 있을 때 대출 받으신 분일 수 있어요. 근데 그렇군요. 새로 예. 갈아타려고 하니까 요번에 강화된 기준을 이제 적용받게 되면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그렇죠. 드네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이게 대환 대출을 대출 받을 때 그 계약서에 보면요. 몇 년 내에 다 갚지 마라 이런 조항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3년 내에 갚으면 수수료 매기겠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보통 한 금리가 떨어질 때 또는 나이가 월급이 올라가서 이제 신용도가 올라가서 대출 금리 그 요구권이 있잖아요. 네, 합법적으로. 그 요구를 하려고 그래도 이 대환 대출을 막는 그 계약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기본적으로 소비자들이 그 대출 받은 사람 국민들이 선택의 폭을 좀 넓혀주면 돼요. 일종의 불공정 약관 같은 거네요. 불공정 약관이기도 하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네들의 그 자금 안정성이 해치니까 일종의 이제 자유계약이죠. 보통 자유계약인데 보면은 한 예. 1에서 1.5% 정도 이 상환 수수료를 내라고 그러는데 정부가 네. 좀 이런 요새 같은 경우에 도와줄 수 있다면은 그 부담이 너무 과하다 네. 이렇게 좀 판단해 볼 그렇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금리가 올라가니까 네. 기왕이면은 저기 좀 싼 금리로 옮겨 타거나 또는 그냥 갚거나 하고 싶은데 그렇게 네. 할 경우에 이제 1.5% 그렇죠. 돈을 추가로 내라 그러면 그냥 올라가는 금리대로 그리고 이제 내주는 거가 오히려 손해를 덜 보는 방법이 될 수 조금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예. 드리면은 은행 입장에서 이제 이 사람을 그걸 우리가 락인이라고 그러는데 예. 이제 나한테서 대출 받았으니까 우리 고객에 함부로 갈아타지 못했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대출 금리를 어떻게 되냐면 코픽스라고 그래가지고 그 자금 조달 기준 금리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플러스 얼마 이렇게 해서 얹혀서 결정을 하는데 네. 그 얹히는 비율들이 약간은 뭐를 하면은 몇 프로고 뭐 가보면 신용카드를 쓰면 몇 프로 하고 어쩌고 그래, 저쩌고 그래, 뭐 맞죠. 복잡하게 돼 예. 있죠. 이제 얘는 내 고객이니까 처음에는 그게 쌌다가 나중에는 이런저런 이유로 그거가 2% 3% 올라가게 됩니다. 아하. 그랬을 때 갈아타려고 그건 좀 얍삽한 마케팅이네. 근데 뭐 다 그렇죠. 장사들이. 근데 저는 이 대환 대출은요. 네. 특히 서민과에 대해서는 예. 자유롭게 좀 해줘야 돼요. 네. 그 예전에 내가 그 인터넷 은행이 처음 나왔을 때 네. 그 시중은행보다 대출 금리가 좀 쌌거든요. 쌌죠. 예.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글로. K뱅크나 카카오뱅크로 옮겨가려고 그랬어요. 네. 근데 바로 그것 때문에 중도 상환 수수료 때문에 그래서 그 20대 국회에서 그게 논란이 좀 된 적이 있었어요. 아니 서민들 좀 낮은 금리로 대출 대환하는데 그렇지. 같은 1억이고 같은 1억인데 이쪽 금리가 싸면 갚고 이쪽으로 올마타는 게 당연하죠. 대환 대출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저는 그 은행들한테도 큰 손해 아니라고 봐요. 네. 왜냐하면 그 금리 경쟁을 유도하는 거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는 지금 질문하신 박한진님 그 말씀에 전 공감하고 네. 이건 그 대출 받은 소비자들이 갈아타기 쉽게 만들어주는 거는 좀 미국에서는 필요하다. 그래서 이 소비자들이 계속 갈아탄대요. 네. 그래 미국은 그러니까 계속 갈아타면은 은행도 그게 따라서 서비스를 더 잘해주거나 금리를 조금이라도 낮추거나. 우리 지금 약간 반대로 돼 있는 거죠. 예. 처음에 대출 받아가라 그럴 때는 너 예. 여기로 자동이체하고 뭐하고 그래서 그 스프레드 그러니까 그 기준금리에 더하는 게 한 1점 몇 프로밖에 안 돼요. 그런데 몇 년 한 1, 2년 뒤에 가보면 그게 한 2점 몇 프로로 돼 있고 갈아타려고 그랬더니 상환 수수료가 1점 몇 프로다 그러니까 네. 적어도 갈아타면서 2% 1.5% 이상은 낮아져야지 이익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1.5%
이상 낮은 다른 대출처를 찾는다는 게 쉽지 않다 보니까 좀 당하게 어쨌든 되는 이걸 거죠. 계기로 좀 네. 정부에서 그 서민들이 낮은 금리로 대환을 할 수 있는 네, 그 저 장치를 좀 활성화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좋은 정책입니다. 예. 예. 자, 이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박한진님 고맙습니다. 자, 지금 이제 그 대통령의 오늘 기자회견에서도 나온 얘기입니다만 우선 공공기관부터 좀 긴축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렇게 되면 이제 임금, 공무원들 월급 동결 또는 인상폭 최소화 이게 제일 직접적이고 쉬운 방법 아니에요. 고위공무원은 10% 장차관인가요? 10%씩 또 자발적으로 반납하겠다. 반납하기로 했어요. 예, 저 삭감. 예. 네. 그런데 이제 그 공무원 노조는 7%대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미. 이렇게 되면 이제 공직 사회가 이제 불만이 팽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그 공직 사회가 공무원들이 100만 공무원이 이런 문제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불만을 갖게 되면 실제로 윤석열 정부를 떠받쳐 줄 기둥이 돼야 되는데 그리고 이 공무원들이 주도적으로 여러 개혁 조치나 혁신 규제 개혁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런 자기네 이 밥그릇과 관련해서 불만을 갖게 되면 결과적으로 사보타지, 태업 또는 뭐 막 비판 뭐 이런 것들이 올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점들 때문에 조금 고민스러운 대목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두 분은? 공무원 경험이 있으신 우리 이성구 박사님. 과거에는 말이죠. 사실 예. 치팅을 많이 했어요. 공무원 임금 인상에서 저희들이 예. 1% 인상이다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1월에서 10월까지는 거의 안 올리고 11월, 12월 급여를 올려요. 그러면 총액으로 보면은 1%인데 그 다음에 가서 실제적인 효과는 한 4, 5%가 되고 그러는 일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뭐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는 거는 아니고 그래서 공무원은 늘 동결하고 뭐 작게 했다 그러는데 실은 민간에 물론 작기는 하지만 네. 민간 급여에 비해서 상대적 비율 자체가 크게 바뀌지는 않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런데 저는 지금 우리 경제 상황이 워낙 힘들다 보니까 네. 공무원을 어쨌든 설득해가지고 지금 뭐 물가 오른 만큼 올려주겠다 그렇게 하다가는 인플레이션의 고리가 안 끊기죠. 그러니까. 이거 뭐 죄송합니다. 저 공무원 한 사람으로서 후배 공무원들 월급 잡으라 그러는 거 이게 공무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 지금 저 민노총도 마찬가지고요. 예. 다른 대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생각하는 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인플레이션은 외부 충격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내부적으로 흡수해서 고통을 분담해야 돼요.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인플레이션의 고통을 극복하는 방법은 모든 경제 주체가 즉 정부, 기업, 근로자, 노조, 은행, 소비자 조금씩 다 고통을 흡수하는 기제가 마련되면 빨리 끝나는 거고 네. 이게 지금 나는 손해보기 싫다 해서 자꾸 뜨거운 감자를 넘기면 이게 바로 물가와 임금의 악순환으로 인플레이션이 영속화된다니까요. 이게 일종의 고통 총량입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고통 총량이 있죠. 정확한 말씀이죠. 예. 왜냐하면 에너지값 올라갔죠. 곡물값 올라갔죠. 우리가 어차피 똑같은 음식을 먹는데 돈 더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수입 식품에 대해서. 예. 그러면은 누군가는 덜 먹고 더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나는 똑같이 먹겠다. 나는 기름 똑같이 쓰겠다. 그러면 누군가가 덜 써야 되잖아요. 또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기름 양이 줄었는데. 네.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 현 정부가요. 추경호 호가 출범할 때 물가 안정 정책에 지금 물가 안정 정책을 위해서 많이 예산에 적어왔는데 예산 감축 편성, 세제 개편, 규제 개혁, 금리 인상, 대기업 경총 임금 인상 자제 요청, 금감원장 대출 금리 인상 자제 요청 이게 다 인플레이션 진정 정책이라고요. 예. 근데 이게 국민들은 인플레이션 정책이라고 생각을 안 하잖아요. 어허. 그냥 공기업 때리기, 무슨 네. 뭐 관치경제 부활로 자꾸 생각하잖아요. 음. 그래서 이게 공무원부터 전두환 대통령 때 그렇게 했잖아요. 공무원부터 임금 동결, 그 다음에 최저임금 인상 동결, 네. 그리고 민노총, 한노총한테 근로자들도 고통 분담에 동참해라. 음. 그리고 은행들 대출 금리 올리지 마라. 음.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 사회 전체를
고통 분담 기제로 끌고 가는 리더십을 보였으면 지금 100일 된 오늘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가 뭐 했냐 그러면 야 그래도 물가 잡기 위해서 굉장히 세게 조였구나. 네. 이런 정도 얘기 들을 거 아니에요. 음흠. 지금 뭐예요? 여론조사니까 뭐 18%의 국민이 뭐 했는지 모르겠다는 답변이 나오면 애는 애대로 쓰고 네. 그러니까 공무원 임금 뭐 월급 안 올리는 것도 그런 차원에서 공무원이 물가 안정과 국가 경제를 위해서 솔선수범하고 고통을 먼저 분담했으니 네. 이제 근로자들도 자제해라. 대기업들도 임금 인상 자제해라. 그리고 기업들도 제품 가격 인상 자제해라. 네. 이런 식으로 풀어 나가야 된다. 난 그렇게 보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이 공무원 이게 뭐 공무원 월급을 동결하거나 뭐 해서 그 실제로 뭐 예산 절감되는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을 않죠. 것 같아요. 다만 그것이 가는 상징성이 있고 또 공공 부문부터 먼저 솔선하겠다고 하는 그 강력한 메시지가 있기 그렇죠. 때문에 이제 그 점이 이제 우리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어쨌든 아마 가장 먼저 국민들의 협조를 가장 크게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은 국회의원 세비 동결일 거예요. 그만두셨다고. 나야 뭐 이제 아니니까. 그만두셨다고. 아마 그러면은 그래 나도 동결 사방에서 나올 걸. 지금 국회의원들은 그러네요. 전혀 그 얘기 안 하고 동결입니까 있잖아요. 삭감입니까? 뭐 지금 삭감도 좋고. 그 정도 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진짜 우리가 예. 주목해야 될 게 지금 언론에서 이걸 왜 크게 안 다루는지 모르겠는데 예, 지금 내년도 예산을 동결이 아니라 감축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랬죠. 예, 이거는 큰 뉴스예요. 네, 전두환 대통령도 인플레이션 25% 당할 때 네, 예산 동결을 했지 네. 감축은 안 했어요. 한 번인가 저 삭감 했던 적이 그래요? 딱 한 번 있었다 그러던데요. 그때 대단했어요. 추곡 수매가 동결해가지고 농민들 다 들고 일어나고요. 네, 국방 예산 동결해가지고 군인들이 권총 들고 기획원 예산실 쳐들어가고 그랬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잡은 물가라니까요. 지금 현 정부의 지금 경제팀이 그런 결기가 있냐 이거예요, 내 얘기는. 그 국회의원 세비 동결하니까 뭐 댓글 많이 올라와요. 예, 엄청 공감 댓글이 많이 올라오는데 이거는 그냥 막연하게 주장하면 안 되고 국민의힘 115명이 먼저 결의를 해버리면 저 좌파들이 어떡하겠어요? 저거. 지지율도 올라가겠네요. 그러니까 그냥 양수 겸장 네. 돌 한 마리로 돌 하나로 새 3마리 정도 잡을 거예요. 근데 국회의원들 보이지 않게 받는 돈 많아요. 그렇죠. 공무원들하고 똑같아. 공무원들은 사실은 그거는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 예. 근데 이제 국회의원 하실 때 이런 얘기하면 동료 국회의원들한테 눈치 보고 그렇습니다. 아니요, 우리 저 여러 번 냈습니다. 나도 4년 임기 동안에 네. 무슨 수해 뭐 지진 뭐 이런 거 났을 때 국회의원 세비 5% 잘라가지고 내고 많이 했어요. 그거 저 속으로는 좀 부글부글했죠. 알겠습니다. 이건 이거는 뭐 대통령실에서 하라 그래서 될 일은 아니고 저 국민의힘 비대위잖아 더구나 지금. 그러네요. 네. 예. 비상 상황에 비상 대책한다고 이 비대위가 그 경제 상황이 어느 정도 호전될 때까지 이런 당장 저희들 세비부터 동결하겠습니다. 그렇지. 이렇게 치고 나가야 이것들이 좀 정신 차렸구나 하지.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이번에 공무원 임금 인상률 1%를 네. 그런 포장으로 가져갔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이게 공무원들한테 1% 인상 안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국민들 몰라요. 그게 물가 안정하고 연결된다는 거를 홍보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인데요. 화물연대가 지난번에 좀 설 다뤄서 그런지 이게 뭐 강원도 공장 앞에 가서 뭐 다리 위에서 나 떨어지겠다고 뭐 협박도 하고 막 이래갖고 결국은 5명이가 물에 뛰어들었어요. 네. 밑에서 뭐 경찰이 기다리고 그러니까 보트가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다가 다 이제 구출했다 네, 그러는데 네. 이번에는 갑자기 서울 시내 화이트질로 본사를 점거하고 뭐 신호통을 들고 옥상으로 올라가고 뭐 경찰이 진입하면 뭐 어떻게 하겠다고 그러고 또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대통령의 연설에서도 모두 발언에서도 그 법과 원칙을 강조하고 대화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불법을 용인하지 않겠다 이런 취지로 강력한 메시지가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이중불법이거든요. 예, 엄밀하게는. 왜냐면 이중불법. 이 하이트 진로가 이 계약의 상대방이 예, 교섭 아니에요. 상대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물론 이제 하이트 진로가 100% 출자한 자회사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지만 어쨌든 법인격이 법인은 다르잖아요. 다르잖아요. 네. 예. 근데 그 회사하고 음. 또 이 화물 차주들하고도 네. 사업자 관계예요. 음. 한편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이 노동쟁의를 할 수 있는 대상도 아닌 거죠. 물론 이제 화물과에 대해서 일부 이 특례를 인정하긴 했지만, 네. 그러니까 사업자가 사업자를 향해서 하는 게 되는 셈이고, 그나마도 대상도 잘못돼 있는 이 쟁의인 거죠. 쟁의가 아니죠, 그러니까. 예. 그냥 그냥 불법이다. 불법행위인 아, 거죠. 그냥 쟁의도 아니고 불법이다 그냥. 오늘 대통령이 회견 말미에 네. 이제 나가려다가 참 내가 참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다고 들어왔잖아요. 네. 사실은 눈치 빠른 사람은 요게 대통령이 뭔가 하고 싶은 얘기라는 거 금방 눈치챌 수 있잖아요. 예. 거기서 그 양반이 무슨 얘기를 했어요. 이게 법과 원칙은 좋지만 밀어붙일 일은 아니다. 그 사람들 얘기도 들어보고 해결할 수 있는 만큼 하고 그래도 안 되면 밀어붙이겠다 이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지난번에 화물연대도 그렇게 했고 뭐 저 대우조선도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결국. 예, 예. 이렇게 불상사 없이 끝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저 자유시장 쪽에서 보면은 이거 뭐 물렁물렁 해가지고 민노총 버르장머리만 나빠졌네 그랬는데 아마 대통령 차원에서는 고민이 있는가 봐요. 특히 지금 지지율이 낮은 상태에서는요. 뭘 해도 이게 탄력이 안 붙어요. 그래서 지금 괜히 이거 벌집 쑤셔가지고 강경 대처해가지고 또 불상사가 나면 참 힘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다른 개혁을 위해서라도 이 저 노동 관계 갈등은 좀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그 마음 고생을 난 대통령의 마지막 그 추가 자발적 멘트에서 근데 좀 봤어요. 예, 저는 이제 교수님의 해석이 일리 있다고 보지만 그건 이제 거꾸로 해석도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뭐냐면 대우조선 해양 경우에 그 진짜 공권력 투입을 할 기세였거든요. 대통령의 메시지도 그렇게 나왔고, 그러니까 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나 경찰청장 윤희근 내정자가 후보자가 직접 현장 가서 다 봤잖아요. 혹시 공권력 투입을 했을 때 있을 수 있는 불상사가 어느 정도 되고 그걸 우리가 어떻게 막아낼 거냐. 이 정도 하니까 저 불법 행동했던 사람들도 야 이거 진짜 이거 공권력이 들어올 수도 있겠다 싶으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잡혀가느니 그냥 타협해서 뭐라도 얻어내자 이렇게 돼서 풀렸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뭐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려면 에이 저거 블러핑이야 저거 뻥카야 라고 하면은 이게 안 먹혀요. 진짜 공권력 투입하겠다고 저쪽이 믿어야 이게 협상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런 점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최대한 노력하되 안 되면 공권력 투입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논리 구조가.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여기에 방점은 말이죠. 공권력 투입에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저는 해석하고 싶은 거예요. 최대한 노력하지만 그러나 불법을 계속 용인하지는 않는다. 공권력 투입을 해서라도 정리는 한다. 그 전에 당신들이 대화로 나와라. 그러니까 그 말씀에 그게 방점인데 예. 방점이 난 두 개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것도 방점이고 그 전에 할 만큼은 해보겠다. 그렇지만 예. 방종은 용서하지 않겠다. 예. 또 한 가지는 그 이 화이트 진로에 이제 옥상에 올라가서 지금 뭐 하고 있는 사람들이 내건 플래카드를 보면서 우리가 지난번에 대우조선 해양할 때도 다 말씀드린 건데 이 사람이 손배소 가압류 철회예요. 주 슬로건이 그래. 그러니까 왜 그때도 손배소 가압류가 얼마나 무서운 무기인가를 우리가 설명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 이 불법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그게 제일 아픈 거야 지금. 그렇죠. 그리고 그 손해를 입은 회사도 네. 소송을 안 하면 그 또 저기가 배임이 돼요. 그래서 주주총회에서 네. 또 고소를 당해요. CEO들이 네. 경영진이.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지배구조 개선의 또 하나의 부수 효과인 것 같아요. 네. 그게 그만큼 우리 사회가 이제 법치주의로 간다는 얘기지. 그렇죠. 예. 예, 그 점에서 저는 이 공권력 투입 없이 뭐 대우조선 해양도 결국은 공권력 투입 없이 해결됐고 뭐 화물연대도 결국 그렇게 됐지만 그러나 언제든 진짜 투입할 수 있다. 불법을 우리는 절대 용인하지 않는다. 대화 중에는 우리가 공권력 투입을 하지 않겠지만 대화가 최종적으로 결렬됐다고 판단될 때는 주저없이 공권력 투입해서 법을 세울 것이다. 이런 원칙을 분명하게 세우고 각인시키고 이거는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거기에 이제 소위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게임 세오리가 들어오는 거죠. 소위 말하는 믿을 수 있는 위협, 크레디블 스레트 그 네. 항목이 있는데 과연 대통령의 그 말씀이 저쪽에게 네. 믿을 수 있는 스레트냐 이제 두고 봐야죠. 예. 마무리 한 말씀씩 듣겠습니다. 준비한 말씀 있으세요? 준비하는 거는 뭐 특별히 없는데 저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리고 누구도 반대하기 어려운 아젠다, 이슈를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좀 보여주면서 이런 여러 가지 개혁의 동력을 얻어갔으면 좋겠다. 저 오늘 100일 회견을 보면서 네. 사실은 이제 이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이 지금 지지율이 떨어져서 네. 앞으로 이제 어떻게 반전시킬 건가 대통령의 어떤 비전이나 어떤 달라진 모습을 많이 기대했는데 네. 사실은 거기까지는 안 갔던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진짜로 달라진 모습으로 국민들한테 감동을 줄 수 있는 어떤 모습, 정책 이런 것들이 좀 나오길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자유시장 김종석 교수, 이성구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고성범 본부장이 여러분들의 전화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만 캠페인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만 캠페인 영상 보내드리면서 오늘 저녁 방송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종석 교수님, 이성구 박사님 고생하셨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